서울 강남의 번화 한 거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안에서 김민재는 휠체어에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한국 기술 산업의 거물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의 회사는 최첨단 AI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거래를 성사시키고 포춘 500 기업의 CEO로 여러 번 선정되며 그의 이름은 비즈니스 잡지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항상 자신만만했으며 돈과 인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비행기 사고 한 번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척추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왔고 의사들은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냉정한 판정을 내렸다. 서울의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과 메이오 클리닉까지 그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오가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을 초빙하고 최신 재활 로봇과 실험적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무감각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절망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그의 기술 제국은 서서히 그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강남의 화려함을 그대로 반영하듯 인테리어는 현대적이고 우아했다. 벽에는 유명 예술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 리넨 천과 크리스탈 글라스 은수저가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구운 스테이크의 맛있는 냄새와 신선한 허브의 향이 섞여 있었으며 배경에는 부드러운 재즈 피아노 선율이 낮게 깔려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지만 민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먼 세계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의 접시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고급 스테이크와 채소가 남아 있었고 그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여자아이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나이는 대략 6살 정도로 보였고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것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려져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으며 발에는 작은 흰 신발을 신고 있었다. 아이는 결코 거지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잘 교육받은 듯한 태도와 자세를 보였다.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안의 빛은 어린아이다운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강한 확신과 힘을 띠고 있었다. 아이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음식 찌꺼기 주세요. 제가 걸어다니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 말은 민재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그는 순간 멈칫하다가 곧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건조하고 빈정거리는 듯했으며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 쳐다볼 정도로 컸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수많은 제안을 받아봤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간요법의 주술사부터 최첨단 의료기술의 개발자까지 모든 것이 실패했는데 이것이 아이가 음식 찌꺼기와 교환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것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처럼 들렸고 그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민재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원화지폐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말했다. 이거 가져가고 빨리 사라져. 나는 배고프지 않아. 이런 장난에 시간 낭비할 기분 아니야. 내 부모는 어디 계시니 하지만 아이 지연은 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음식 찌꺼기가 필요해요. 그 대신에 제가 아저씨에게 걸어다니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그것이 민재의 웃음을 서서히 멈추게 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나이브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그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민재는 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고 동정이나 조롱이 아닌 한 존재로서의 존중을 느꼈다. 옆 테이블에서 그의 개인 조수 박준호와 경호원 이동욱이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나 아이를 쫓아내려 했고 속삭이듯 말했다. 보스, 제가 처리할게요. 이 아이가 방해가 돼요. 그냥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거예요. 하지만 민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하지마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냥 있어. 네가 끼어들지 마. 이건 내 결정이야. 그는 자신도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작은 아이가 그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것은 지난 6달 동안 어떤 사람도 어떤 제안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공기는 정적에 휩싸였으며 오직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서울의 교통소음, 자동차 경적과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민재와 지연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고 그 눈빛 교환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초가 분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작은 코, 부드러운 뺨, 그리고 그 깊은 눈. 그는 속임수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차분한 진지함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사고 이전의 영광스러운 날들, 회사 회의실에서 명령을 내리던 때,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던 순간들, 그리고 사고 후의 어두운 나날들, 병원 침대에서 보낸 고독한 시간들. 이 아이의 제안은 가장 미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아이의 눈빛이 그를 설득했다. 이는 단순한 어린아이의 환상이 아니었다. 두 분의 긴 침묵이 지나갔고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치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결정을 내렸다. 좋아, 그가 말했다. 음식 찌꺼기 내 거야.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 하지만 나를 속이면 후회할 거야. 지연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이나 기쁨이 전혀 없었고 그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로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접시에 음식 부스러기를 미리 준비한 작은 플라스틱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마치 중요한 의식처럼 보였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왜 이 아이의 말에 끌리는 걸까? 그것은 절망 속에서 찾은 작은 빛일까? 그동안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준호야, 민재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모든 미팅과 일정 취소해. 우리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해. 하지만 보스 왜요? 이 아이 때문에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준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반복했다. 취소하라고 했어. 논의 끝났어. 내가 결정한 거야.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는 10년 동안 민재 곁에서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 민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가장 터무니없는 제안에 동의하고 모든 일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민재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강철 같은 결의감을 느꼈고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다. 지연은 작업을 마쳤고 가방을 단단히 묶었다가요 그녀가 말했다. 어디로 민재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날카로워졌다. 방해받지 않을 곳으로 아저씨 집으로요. 큰 집은 안 돼요. 거기서 작업할게요. 준호가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민재가 손을 들어 막았고 동구가 나 도와줘.
입구에서 기다려. 준호, 너는 여기 남아. 하지만 보스 준호가 다시 시도했지만 남아있으라고 했어.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야. 너가 관여하지 마. 민재의 결의에 찬 눈빛이 준호를 물러나게 했고 동국은 질문 없이 민재를 차로 옮겼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었다. 지연은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렸고 그들은 출발했다. 차 안에서 민재는 백미러로 지연을 관찰했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문했다. 이는 완전히 비이성적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희망과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넌사인으로 반짝였고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과 번잡한 교통을 지나며 민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사고 이전에는 이런 길을 스포츠카로 질주하곤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반 시간 후 한남동 빌라에 도착했고 돈국이 민재를 내리고 휠체어를 펼쳤다. 민재는 마당으로 들어갔고 지연이 따랐다. 아이는 빌라의 호화로움에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걸었다. 집은 고전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기둥과 큰 유리 창문이 있었고 정원은 다양한 꽃과 잘 다듬어진 나무로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상징했지만 지연에게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다. 방해받지 않을 곳이라고 했어요. 지연이 말했다. 작업할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 우리 집이야. 집 안에는 나 혼자야. 하인들만 있어. 마음대로 해. 지연은 현관에서 멈추고 가방을 보며 말했다. 먼저 약속한 거 직접 주세요. 그게 법칙이에요. 민재는 문 쪽을 가리켰지만 아이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직접 주셔야 해요. 이건 거래의 일부예요. 주시고 제가 받는 거예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았고 소중히 안았다. 아이는 부엌으로 갔고 민재는 돈국에게 아이를 지키라고 지시했다. 아무도 가방을 건드리지 말고 아이가 직접 처리하게 하라고. 민재는 마당에 홀로 남아 오랜만에 무기력함이 아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가올 수업이 뭔지,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다. 20분 후 지연이 돌아왔고 이제 종이와 연필 주세요 라고 말했다. 왜 이게 뭐 하는 거야? 민재가 물었지만 아이는 다음 단계예요. 법칙이에요 라고만 대답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무실에서 블록노트와 펜을 가져왔다. 지연은 바닥에 앉아 등바디를 곧게 펴고 블록노트를 무릎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렸다. 민재의 사무실은 최신 컴퓨터 홀로그램 프로젝터, 인터랙티브 스크린으로 가득했지만 아이는 단순한 연필과 종이를 썼다. 15분 후 아이는 블록노트를 주었고 그 안에는 이상한 기호와 선들이 있었고 중앙에 거미줄 같은 이상한 모양이 있었다. 이게 뭐야? 민재가 물었다. 계획이에요. 제가 작업할 방식이고 아저씨의 첫 번째 수업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걸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1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지연은 방을 나갔고 민재는 완전히 어이없어 했다. 이는 심리적인 트릭인가 최면인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인가. 그는 그림을 보았고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선과 기호의 집합처럼 보였다. 그는 블록노트를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아이의 눈빛과 확신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의 호기심이 냉소보다 강했다. 그는 그냥 앉아서 그림을 보았고 마치 그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듯이. 1시간 동안 민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자신에게 아이에게 이 상황에. 그는 김민재였다. 기술 제국의 주인.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의 터무니없는 지시에 따라 무의미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수치심이 밀려왔다. 만약 누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의 동료들이나 경쟁자들이. 하지만 곧 그는 생각했다. 잃을 게 뭐가 있나? 그는 이미 바닥이었다.
그의 몸은 무용지물이었고 삶은 무의미했다. 이 터무니없는 일이 유일한 구원일 수 있었다. 그림은 변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점점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반복되는 패턴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선들. 그는 집중했고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깨달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림을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계획으로 보게 되었다. 중요한 무언가의 열쇠일 수 있는 계획. 그의 의식이 확장되었고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정확히 1시간 후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재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없었다. 이제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봤어요. 느꼈어요. 민재가 대답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지연이 말했다. 모든 게 시스템이 있어요.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녀는 블록노트를 가져갔고 내일 2번째 수업이에요. 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민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오랜만에 절망이 아닌 생기를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그것을 형언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작은 아이가 음식 찌꺼기를 가져간 대신 길을 보여줬음을 알았고 그는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 그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고 넌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희망처럼 느껴졌다. 이는 그의 새 시작이었다. 작은 아이가 가져온 큰 변화. 그는 내일이 기대되었고 2번째 수업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는 준비됐다, 쥐되었다. 변화에, 희망에, 삶에. 그는 지연에게 감사했다. 그 작은 아이에게, 그 큰 영향에. 이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희망의 시작, 믿음의 시작, 시스템의 시작. 민재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빌라의 고요한 밤에 별빛 아래에 그는 느꼈다. 자신의 힘을. 지연 덕분에 그는 기다렸다. 다음 날을 흥분으로. 이는 그의 여정이었다. 위대한 여정, 변화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계속될 이야기. 영원히 서울에서, 강남에서, 한남동에서, 그의 마음에서. 끝. 아침 햇살이 한남동 빌라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민재는 눈을 뜨자마자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꼈다. 보통은 무기력과 절망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오늘은 지연의 그림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이상한 기호와 선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그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듯 했다. 그는 침대에서 팔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희망이 싹텄다. 그는 휠체어를 끌어당겨 앉았고 스스로 방을 가로질러 창가로 갔다. 커튼을 젖히자 정원의 녹색 잔디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바람이 불어오며 잎사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삶은 항상 논리적 시스템으로 가득했지만 지연의 시스템은 다르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깊은 연결, 잃어버린 잠재력을 깨우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게 단순한 심리적 트릭인지 의심했지만 어제의 그 확장된 의식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사무실로 이동해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대신 그는 지연의 말을 곱씹었다. 모든 게 시스템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의 회사처럼 몸도 규칙과 패턴으로 작동하나 그는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10시가 되자 박준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보스 어제 일로 정말 걱정돼요.
그 아이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어요. 이사회가 연락 왔어요. 설명해야 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준호야, 걱정 마.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 아이가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 그냥 개인적인 연구 프로젝트라고 해. 더 자세히 말하지 마. 네가 이해 못할 거야.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민재의 결이 어린 목소리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동욱이 들어왔고 그는 보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만 말했다. 그의 태도는 항상 차분했지만 오늘은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빌라의 사무실은 넓고 벽에는 민재의 업적 사진과 상패가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모니터와 키보드 개발 중인 AI 모델의 노트가 흩어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어제 마신 커피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배경에는 낮은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발소리로 다가와 민재 앞에 섰다. 오늘 준비됐어요. 두 번째 수업은 어려울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작하자. 어제 그 그림이 나를 변화시켰어. 지연은 동국을 가리키며 그 아저씨 휠체어에서 내려주세요. 바닥에 눕혀요. 배를 대고.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없어. 내 척추가 통증이 너무 심해. 안 돼. 지연은 여전히 평온하게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해요. 휠체어가 당신을 가두고 있어요. 몸을 자유롭게 해야 시스템이 작동해요. 민재는 지연의 눈을 보았고 그 안에 담긴 확신에 압도되었다. 그는 돈국에게 해라고 지시했다. 돈국이 민재를 안아 카펫 위에 눕혔다. 민재는 배를 대고 누워 카펫의 부드러운 털을 느꼈다. 그의 팔은 지탱할 수 있었지만 하체는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다. 공포가 밀려왔고 그는 이를 악물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제 기어요, 지연이 말했다. 기어, 그게 무슨 의미야?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설명해줘. 설명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동물처럼 기어요. 땅을 느껴요. 손으로 밀고 다리를 끌어요. 몸이 기억할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기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해요. 민재는 고개를 들고 지연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그는 반항심이 들었지만 어제의 성공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깊은 산속숲에서 생존을 위해 기는 자신. 포식자를 피해 먹이를 찾아. 그의 손이 앞으로 뻗었고 몸이 따라왔다. 한 손, 다른 손. 다리는 끌려갔지만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미터마다 근육이 깨어나는 듯 했다. 사무실 바닥을 가로지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사고 전에 활기찬 날들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던 순간 친구들과 웃던 시간. 이제 그는 바닥에서 재탄생하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느꼈다. 몸의 일부가 살아나는 걸. 혈액이 순환하고 신경이 자극되는 걸. 지연이 몇 미터 후에 좋아요 멈춰요. 이제 시스템이 깨어났어요. 시작을 알았어요. 이제 일어나세요라고 말했다. 민재는 헐떡이며 일어나 아직 다리가 무감각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가 아니라 일어나요. 목표를 생각해요. 왜 일어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몸에 목적을 주세요. 목적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민재는 누워서 눈을 감았다. 그는 상상했다. 다시 서는 자신 회사 복도를 걷는 한강 산책로를 거니는 가족과 함께 웃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는 그 목표에 집중했다. 자유힘 3. 눈을 뜨자 몸이 반응했다. 천천히 팔로 지탱하며 상체를 일으켰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무릎을 세웠다. 그리고 섰다. 균형을 잡고 섰다. 처음으로 어떤 도움도 없이 섰다. 지연이 미소 지었다. 봤어요. 이게 두 번째 수업이에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걷는 첫걸음이에요. 모든 게 시스템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목표를 못 이루어요. 그녀는 문으로 향하며 내일 세 번째 수업이에요. 더 힘들겠어요. 준비하세요라고 말했다. 민재는 서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떨림이 있지만 그는 느꼈다. 피가 도는 것,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 그는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함이었다. 준호와 동국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보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섰어요. 준호가 더듬거렸다. 동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됐어. 이 시스템이 진짜야. 이제 믿어줘. 다음이 뭐든 나는 준비됐어. 민재가 강하게 말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고 서울의 아침 하늘이 더 푸르게 보였다. 이는 그의 재생이었다. 고통을 통해 얻은 힘. 지연의 지도로. 그는 감사했다. 작은 아이에게, 큰 변화에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 희망으로 가득 그는 기다렸다. 내일을, 새로운 도전을. 이는 시작이었다. 그의 여정, 믿음의 여정, 시스템의 여정. 계속될 이야기. 서울에서, 한남동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서울의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남산공원의 오솔길은 나무짚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서울타워가 솟아오르는 풍경이 장관을 이루었다. 김민재는 피곤하지만 활기찬 몸으로 일어났다. 어제의 성공이 그의 근육에 여운을 남겼고 그는 더 이상 통증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성장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테라스로 나갔다. 정원에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상쾌한 풀 내음이 가득했다. 그는 팔걸이에 기대어 서울의 아침 안개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가 샘솟았다. 지연의 시스템이 그의 삶을 재정의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재탄생을 느끼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박준호와 이동욱이 도착했다. 그들은 어제 민재가 선 것을 본 후로 태도가 달라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보스, 오늘은요 그 아이가 또 올까요? 준호가 물었고 민재는 미소 지으며 올 거야. 너희도 봐. 이게 어떻게 되는지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제 혼자서 하지 않았다. 증인을 원했다. 곧 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공원 쪽을 가리키며 오늘은 여기서 해요. 걷는 게 아니에요. 달려야 해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눈을 깜빡이며 달려 어제 겨우 섰는데 그게 가능할까? 내 다리가 아직 약해라고 반문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가능해요. 발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달려요. 가요라고 말하고 앞장섰다. 그들은 차로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지연은 덜 알려진 오솔길로 안내했다. 나뭇가지가 드리워진 길은 울퉁불퉁했고 뿌리와 돌멩이가 장애물처럼 놓여 있었다. 지연은 미리 준비한 굵은 나뭇가지 몇 개를 길 위에 놓으며 이걸 뛰어넘어요. 달리면서요 라고 지시했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난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뛰어넘어 실패하면 어떻게 돼? 지연은 차분하게 실패는 없어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요. 달리고 싶다고 강하게 느껴요. 생명을 걸고 달리는 상상을 해요 라고 설명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그는 상상했다.
제주도의 해변을 달리는 자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어린 시절 산에서 친구들과 쫓고 쫓기는 놀이, 그 자유로운 에너지. 사고 이전에 자신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던 순간. 그는 그 감정을 소환했다. 자유 속도 힘. 눈을 뜨자 몸이 반응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며 달리기로 변했다. 첫 번째 나뭇가지 앞에서 그는 멈칫했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하지 말고 느껴요. 그는 다리를 들어 올렸고 놀랍게도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착지하는 순간 그는 웃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기쁨이었다. 그는 계속 달렸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지를 넘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나무짚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공원의 새소리와 먼 도시 소음이 배경이 되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폐가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그는 느꼈다. 자유를.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난 자유를. 준호와 동국은 뒤에서 따라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가능해 보스, 당신이 달리고 있어. 준호가 외쳤다. 민재는 멈추지 않고 길 끝까지 달렸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서서 지연을 보았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뛰었어. 이게 네 시스템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당신이 한 거예요. 나뭇가지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물을 넘은 거예요. 두려움, 의심, 약함을요. 믿음이 몸을 움직여요. 이게 세 번째 수업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흘러가고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연의 방법은 육체적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 해방이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풀고 미래를 상상하는 힘. 그는 이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변화를 느꼈다. 다음은 뭐야? 그가 물었고, 지연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목표를 찾는 거예요. 내일 봐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민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타워가 빛나고 한강이 흐르는 도시. 그의 고향, 그의 제국. 그는 이제 그 도시를 다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희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이는 그의 승리였다. 정신의 승리, 지연 덕분에. 그는 감사했다. 작은 가이드에게, 큰 깨달음에. 그의 여정이 계속되었다. 자유의 여정, 믿음의 여정. 서울의 가을 속에서, 남산의 바람 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자 김민재는 눈을 뜨고 침대에서 팔로 몸을 지탱하며 일어났다.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고 다리는 강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어제의 달리기 후유증은 사라졌고 대신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혼자서 방을 가로지르며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메아리치고 그는 그 소리를 즐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거리가 평화로웠다. 한강의 다리와 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이제 지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녀의 도착을 열망했다. 마지막 수업이 어떤 것일지, 그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궁금했다. 10시가 되자 박준호와 이동욱이 왔고 그들은 민재가 혼자 걷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보스, 이제 완전히 정상이에요. 준호가 물었고 민재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지연이 올 거야 라고 대답했다. 곧 지연이 나타났고 그녀는 오늘은 목표를 찾아요. 당신의 진짜 목적을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민재를 여의도 작은 비행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의 개인 제트기가 먼지 쌓인 채 서 있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준 기체였다. 이걸 타고 날아요.
지연이 지시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해. 페달을 못 느껴. 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추락하면 어떻게 해? 라고 반박했다. 지연은 몸이 아니라 의지예요. 목적을 생각해요. 왜 날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잃어버린 걸 되찾아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조종석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눈을 감고 상상했다. 하늘을 나는 자신 서울 상공을 맴도는 자유사고 이전의 자신처럼 세계를 횡단하는 비즈니스맨. 그는 가족을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그는 목적을 느꼈다. 다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갑자기 페달이 느껴졌다. 발이 움직였고 엔진이 울렸다. 그는 이륙했다. 제트기가 하늘로 솟아올랐고 서울의 풍경이 아래로 펼쳐졌다. 한강 N서울타워, 강남의 빌딩숲. 그는 한 바퀴 돌고 착륙했다. 내려서 지연을 보았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당신은 자신을 치유했어요. 몸이 도구고 의지가 엔진이에요. 시스템을 따랐어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너 누구야? 왜 나를 도왔어? 라고 물었고 지연은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열쇠예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민재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자원과 연결망을 동원해 사립탐정과 이전 직원들을 풀었다. 몇 주 후 그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찾았고 문을 열자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지연의 어머니 한수진이었고 기다렸어요. 민재 씨라고 말했다. 집안은 책으로 가득했고 심리학과 신경과학 서적이 쌓여 있었다. 수진은 설명했다. 이건 심리신체학이에요. 사고 후 당신의 뇌가 몸을 보호하려고 신호를 차단했어요. 지연은 그걸 풀었어요. 믿음과 목적으로요. 음식 찌꺼기는 거래의 일부예요. 그것을 유기견과 고양이에게 주며 순환을 만들어요라고. 민재는 감동받았고 도울게요. 센터를 지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시스템을 전해요라고 제안했다. 수진은 처음에 주저했지만 그의 진심에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에 인간 잠재력 센터를 세웠다. 건물은 자연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정원과 명상 공간이 있었다. 민재는 기술 제국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이제 자선가가 되었다. 센터는 돈이 아닌 상징적 대가로 운영되었고 사람들은 목표를 찾으며 치유되었다. 지연은 사라졌지만 가끔 소문으로 들렸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 민재는 이제 센터에서 강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모든 게 시스템이에요. 믿음으로 따라가세요라고. 수년 후 센터는 국제 네트워크가 되었고 민재는 행복했다. 그는 잃은 걸 넘어 더 큰 걸 얻었다. 목적, 사명, 연결.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그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는 영원한 시작이었다. 희망의 시작, 믿음의 시작, 시스템의 시작. 서울에서, 그의 삶에서, 영원히.